외로움은 가끔씩 실수를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조언대로 몇 번을 숙고한 후 일을 결정해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네요. 한 번의 큰 실수가 이토록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재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저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56이죠. 전남 여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만의 조용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꽃집 문을 열었어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물을 갈아주는 일상. 단조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러서 꽃을 사가고 안부를 묻고 가는 소소한 일들이 제 하루를 채웠죠.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여수 시립미술관에서 자선 행사가 있다고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왠지 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술관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그림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보세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아, 네. 색감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마치 봄날 오후 햇살 같다고 할까요?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은 한상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미술을 좋아하는 신사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꽃집을 하신다고요? 어쩐지 색감을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상훈이 제 일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꽃의 조화와 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상훈의 질문에 제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어요. 아,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든 말씀을 하게 해서요. 상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속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지내시기 힘들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꽃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선이 참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떨까요? 꽃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레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게 운명일까요?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상훈과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상훈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꽃집 운영의 어려움부터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외로움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꽃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서울 차량이더라고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 뒤로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 차 좀 봐. 얼마나 비싼 차야. 카운터 앞에 있던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꽃을 고르던 젊은 주부들도 모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훈이 손에 커다란 백합 꽃바구니를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 꽃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바구니였어요. 하얀 백합들이 정말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여수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이네요. 상훈의 목소리가 온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부터 젊은 주부들까지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 같다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머, 정희 씨 아는 분이세요? 저런 멋진 분이 왜 여기에?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상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이정희 씨가 계신 곳이니까요. 그 말에 가게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저런 멋진 분인지, 정희 씨와는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꽃들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이정희 씨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상훈의 말에 또 한 번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훈은 매주 금요일이면 여수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식사였는데 점점 특별한 곳들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기도 하고 순천만 갈대밭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이런 곳에 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음식을 서빙하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분위기.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자주 이런 곳에 오시게 될 거예요. 상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가슴이 설렜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훈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개인 정원이었어요. 온갖 꽃들이 계절별로 심어져 있고 작은 연못과 분수까지 있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상훈은 제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하는 생각. 상훈은 분명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분인데 과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겼죠.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2달 정도 만나면서 상훈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훈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서요. 서울까지요? 그건 너무 멀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상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상훈이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토요일 오후에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크루즈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배였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 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상훈의 말에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포대교, 한강대교 하나씩 지나가는 다리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정희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상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크루즈가 반포대교 근처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불꽃들. 주변 승객들이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불꽃놀이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죠. 상훈이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눈부신 다이아 반지가 나타났어요. 이정희 씨, 남은 생을 함께 해줬으면 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불꽃놀이는 계속 터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프로포즈네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순간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훈이 일어나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주변 사람들의 박수가 더 커졌고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상훈이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모든 걸 맡을게요. 이정희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신부는 예뻐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처리할게요. 며칠 후부터 정말 모든 게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상훈 회사의 직원들이 여수까지 내려와서 드레스 피팅부터 메이크업 테스트까지 다 해줬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로 정해졌고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코스였어요. 정희야,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만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잖아. 동네 친구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조심해야 돼. 꽃집 단골 할머니도 은근히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훈은 달라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거든요. 상훈은 제가 만난 남자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꽃집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결혼식 한 달 전 상훈이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괜찮으시죠? 꽃집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정리하세요. 이제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망설여졌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훈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예식장에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꿈에서나 볼 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상훈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상훈이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자며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머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첫날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상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성산 일출봉 근처의 작은 해변 카페에 갔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상훈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 기념사진 남겨요. 저도 좋다고 했죠. 오랜만에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서니까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자, 손은 이렇게 올리시고요. 상훈이 제 팔을 잡고 위치를 조정했어요. 고개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래요. 그 정도면 좋아요. 처음엔 더 예쁜 사진을 찍어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어깨는 내리시고 턱은 살짝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요. 한 장의 사진을 찍는데 거의 10분이 걸렸어요. 상우는 제 포즈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있었는데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됐죠? 한 장 더 찍어요. 방금 것은 손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결국 같은 자리에서 20장 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점점 피곤해졌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마치 광고 촬영을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 마셔요.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원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저는 평소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제가 직원에게 말하는 순간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카페인에 약하니까 디카페인으로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페인에 약하다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대답하고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상훈을 바라봤어요. 나 아침엔 커피 꼭 마시는데 카페인 없으면 맛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 습관을 바꿔야죠. 카페인은 몸에 좋지 않아요. 상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은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마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몸에 안 좋은 걸 모르고 계속 드시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인데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디카페인으로 마셔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뭘 마실지는 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 상훈이 대신 결정하는 걸까요? 디카페인 커피가 나왔을 때 정말 밍밍하고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훈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때요? 디카페인도 괜찮죠? 네,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상우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직은 신혼여행이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상훈의 집은 한남동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만 해도 웬만한 공원 크기였고 집 안에는 방이 12개나 되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궁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제가 살기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정희 씨 집이니까요. 하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상훈이 작은 종이를 건네주더라고요. 내일 일정표예요. 미리 보시고 준비하세요. 일정표라니요? 종이를 펼쳐보니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전 7시 기상, 오전 7시 30분 조식, 오전 9시 요가 수업, 오전 11시 미용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빽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시에 뭘 먹을지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이걸 다 해야 하나요? 부인의 품격을 위해서요. 재벌 회장 부인이 아무렇게나 지낼 수는 없잖아요. 상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는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막상 그 스케줄대로 사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하녀가 와서 깨웠어요. 아침 식사는 영양사가 짜준 메뉴였고 운동도 개인 트레이너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옷장이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가져온 옷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부인 체형에 맞춰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옷들만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던 편안한 원피스나 청바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정장이나 고급 브랜드 옷들 뿐이었습니다. 제 옷은 어디에 있나요? 재벌 회장 부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은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버렸거나 어디엔가 보관했겠죠. 제가 아끼던 옷들인데도 말이에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제 옷을 골라줬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를 할지, 어떤 가방을 들지까지 다 정해줬어요. 오늘은 회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니까 이 정장으로 하겠습니다. 전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싶은데요. 부인께서 편하게 입으시면 회장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옷은 입을 수 없었어요. 매일 남이 정해준 옷을 입고 남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수에 있는 친구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어때? 신혼생활 재밌어? 응, 좋아. 근데 바빠서 죽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서울로 놀러 갈까? 오랜만에 만나자. 정말 반가웠어요. 친구와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아, 그래. 언제 올래? 하지만 상훈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이번 주말은 안 되겠어요.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스케줄이 있고, 당분간은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결국 미숙이와 만나는 일은 무산됐어요. 저는 상훈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임인가요?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안 돼요? 부인의 교육과 사교계 적응이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만남은 나중에 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언제 일어날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누굴 만날지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나대로 살 수 없구나. 마치 예쁜 새장 속의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장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결국은 새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훈은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불만을 표현하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가 불만이세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자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고 친구 하나 만날 수도 없는 살.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집 안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하인들과 경호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처음엔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서 은근히 나누는 대화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정원사와 하인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새 부인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게요. 착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이번엔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오래 계셨으면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요리사 아주머니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에 두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해외로 떠나셨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쉿, 조심해요. 회장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요. 전처들 이야기더라고요. 상훈에게 전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니요? 그것도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니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상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좋은 관계로 헤어지셨나 해서. 과거 일은 묻지 마세요. 지금은 이정희 씨만 있으면 돼요. 상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더 신경이 쓰였어요. 집 안 곳곳을 다니면서 혹시 전처들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2주 후 상훈이 며칠간 출장을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창고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처분하고요. 지하 창고는 정말 넓었어요. 온갖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오래된 가구나 장식품들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 상자들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상자 하나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서 여자 옷들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과 원피스들. 제 옷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다른 상자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이 상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마 전처들인 것 같았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봤어요. 불과 3년 전, 5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이 상훈의 전처들이 분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자 맨 밑에서 여권과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김미진, 박소영. 두 여자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왜 여권과 신분증이 여기에 있지? 해외로 떠났다면 여권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분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창고에 버려져 있는 걸까요? 그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이혼이었다면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언제 이사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그런데 부인, 이런 건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한 이혼이었을까? 여권과 신분증을 두고 해외로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가족들과 연락도 안 하고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상훈이 전처들에게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사라진 건 아닐까요? 문득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서워졌어요. 매일 통제받고 자유를 잃어가는 제 모습. 혹시 저도 전처들과 같은 운명이 될까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상훈을 바라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전처들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도 같은 운명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상훈에게 의심받으면 안 되거든요. 평소처럼 웃고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출 방법을 생각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경호원이 따라붙었어요. 혼자서는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전화는 물론이고 제 휴대폰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상훈이 이틀간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동안 경비는 조금 느슨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훈이 떠난 다음 날 저는 미용실에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평소 다니던 미용실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경호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미용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여수에서 올라온 지인 연희를 만났습니다. 연희는 제가 여수에서 꽃집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미리 연락해서 서울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통제당하는 일상부터 창고에서 발견한 전처들의 물건까지 모든 것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희야, 혹시 박소영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네, 신분증에서 봤어요. 상훈의 전처 중 한 명인 것 같던데. 소영이는 내 대학 동기야. 3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 연희의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소영 씨가 해외로 떠났다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소영이는 해외여행도 싫어하던 애였거든. 게다가 가족들이 찾아도 연락이 안 된다니까. 연희가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희야, 그 사람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소영이도 결혼 후에 이상하다고 전화한 적이 있어. 자유가 없다고, 감시당한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그리고 법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연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둔 창고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전처들의 신분증과 여권, 개인 물품들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당장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녹음기를 주면서 상훈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연락하세요. 미용실로 돌아갔을 때 경호원은
아직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없었던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 돌아왔을 때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적절한 때에 탈출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상훈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간다고 핑계를 댔어요. 혼자 가시겠어요? 경호원을 보낼까요? 아니에요.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며칠 있다가 올게요. 상훈은 별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아마 제가 도망칠 용기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강원도 산골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와 연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상훈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연희와 다른 지인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상훈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재산 은닉 의혹과 전처들에 대한 통제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이정희 씨,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빠져나오셨네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훈은 세 번째 결혼이었는데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달콤한 구애를 하다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통제하려 드는 거죠. 전처들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로 떠났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협박이나 회유로 입을 막았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간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훈은 제가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 알고 크게 당황했어요. 이정희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화로 해결해요. 상훈이 달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대화할 게 없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진행할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훈 측에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서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합의하자고 나온 거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쳐서 5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상훈의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5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처들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해요. 마지막 재판날 상훈과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만큼 잘해줄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잘해준다는 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였나요? 저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6개월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서울은 너무 답답했고 여수는 아직 상훈의 영향력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전남 완도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해안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꽃집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 공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꽃들을 정리하고 커피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손님이 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바로 내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렸어요. 디카페인이 아닌 진짜 커피를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걸 보면서 생각해요. 과거에 저는 어떻게 그런 삶을 견뎠을까 하고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은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카페를 여셨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간단한 대답이지만 진심이에요. 황금 새장보다는 넓은 하늘이 좋거든요. 어제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훈과의 만남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영화 같은 로맨스, 화려한 청혼, 꿈 같은 결혼식.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자유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작은 카페와 바다가 보이는 집, 그리고 자유.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황혼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자유는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도 아닌 오직 저만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